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대출 억제책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88 공급대책의 내용 중에 하나였던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재개발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한 희소식인 만큼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은혜 의원의 발의 그리고 국힘 12인 의원분들의 공동 발의로 접수가 됐고요. 9월 2일부로 해서 발의가 들어갔습니다. 자,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만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느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에는 적용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재건축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냐면 사업 초기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사업 중후기 단계인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계획을 인가받는 단계가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에요. 특히나 사업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같은 경우는 중후기에 이 사업 추진체들의 발목을 잡았었던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한 인허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같은 경우는 건축심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영향, 교통영향 평가 같은 여러 가지의 평가들을 거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관리처분 인가도 관리처분 총회가 결성된 이후에도 인가받는 과정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됐었던 절차예요. 그래서 보통 1.5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렸었던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서 또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신속통합기획이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인허가와 건축 심의를 한 방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빠른 인허가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절차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평균 소요기간 8.7년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10년에서 15년까지도 걸렸었던 절차거든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 마이너스 한 2, 3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업 불확실성 해소 대책으로는 조합 임원 해임총회라던가 아니면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 부분도 관에서 개입을 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내용이 담겼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소송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조합 내부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시공사 안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던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정상화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책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기간이 3년 한시로 적용이 되고요.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게 규정이 담겼습니다. 자, 그 추가 완화책이 기존에도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의 1.2배,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역세권 재개발은 1.2배니까 맥시멈 36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늘렸습니다. 얼마나 늘렸냐면 1.3배까지 늘렸어요. 그러면 3종에서 역세권 재개발 추진한다. 그러면 39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짜는 없죠. 상한에서 법적 상한까지 받으려면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을 넣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용적률의 절반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양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보시면 되겠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 지역에는 여태까지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10%, 1.1배까지 허용해준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도 330%를 법적 상한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약간의 사업성이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3년 한시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나갔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걷고 또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있는 초기 단계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극초기에 사업 진행조차 안 하고 있는 단계에는 적용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동의율을 수정하겠다는 얘기를 88 대책 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특례법 안에 담겼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전체 구분 소유자의 원래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됐고 엔드 조건으로 동별 동의 요건을 50% 이상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75가 아닌 70%로 완화를 했고요. 동별 동의 요건은 50%에서 33%가량으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동의 요건을 상당히 큰 폭으로 낮췄다고 보시면 돼요. 이 5% 얼마 아닌 것 같죠? 또 동별 동의 요건 50에서 33% 낮춘 거 얼마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사업 실제 진행해 보셨거나 진행되는 과정 보신 분들은 굉장히 큰 편차라는 거 아실 겁니다. 1, 2% 동의율 받으려고 막 해외 나가서 동의서 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 간소화 부분이 이제 초기 단계에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진행 등 규제 완화로 넘어갔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축 비율의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80% 이상, 그리고 과밀억제권형, 수도권이겠죠? 과밀억제권형 내 재건축 사업은 60% 이상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을 해서 건축 설계를 짜야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완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남권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나머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국민주택 규모 의무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작은 그런 평수의 이제 주택 설계를 많이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는 뭐 전용 33제곱미터나 42제곱미터 혹은 뭐 45제곱미터 이런 형태의 이제 투룸 정도 사이즈들의 건축 설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고가 전략을 펼쳐야 되는 강남권, 또 초고가 전략을 펼쳐야 되는 한강변 이런 지역들에서는 중대형 평수의 선호도가 높고요. 또 그들을 굉장히 비싸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축 행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담겼는데 법안 통과를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이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뭐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고 또 본회의 심의 거쳐서 정부 이송돼서 공포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실제로 시행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초안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지난 6월 달에 발의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김은혜 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로 제안이 됐고요. 6월 5일자로 해서 제안이 됐지만 위원회 심사 과정이고 여기 역시도 아직 거쳐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지금 현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최근 금리 상승과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서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업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얹어서 제초안까지 실행을 해버리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업을 빠르게 해서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거 제초안 없어져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이거는 유예가 아니고 아예 폐지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과거에는 5년간 유예 후에 다시 이 폐지가 안 됐다 보니까 일몰제를 통해서 다시 적용된 게 제초안이거든요. 그런데 폐지가 되게 되면 앞으로 제초안을 다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이 다시 제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민간 공급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폐지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 개정이 되면 법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명문화된 정비사업의 활성화 대책이 펼쳐진다. 그리고 재개발 입주권을 지금 앞에 봤던 것처럼 초기 단계와 중후기 단계를 모두 다 빠르게 가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재개발 입주권 가지신 분들이 사전 청약처럼 이것을 느끼도록, 그래서 주택 구입을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지 않고 어차피 나는 빠르게 진행될 재개발 재건축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택을 지금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수요 분산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년 이내에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 지역에는 반드시 이제는 투자해야 될 명분이 또 하나가 생긴 겁니다. 지금처럼 원가 상승이 거대한 상태에서 민간 공급은 사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초기 단계인, 그래서 아직까지 정비계획 수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데 만약에 동의서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이미 추진을 한번 시작을 했어서 행위 제한 고시가 떨어진 예정 구역 위주로 해서 좋은 물건들을 찾다 보면 지금 예상되는 분담금, 뭐 사업에 대한 비용들 이거 전부 다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이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이젠 빠르게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있는 좋은 물건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구역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와 상담 루트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